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재 취재 데스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고성국 주필 나와 계십니다. 주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주필님. 근데 여기 스튜디오가 학교 교실처럼 바뀌었습니다. 제가 뭐 이게 주필님 나중에 저기 고성국 TV로 가신 뒤에 30분 동안 이 예. 벽보드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좀 아 그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입니다. 네. 역시 또 우리 너무 걱정스러운데 국민의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네. 한동훈 대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국의 핵인데요. 그 최근에 또 대통령 용산의 만찬도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독대 요구를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또 지금 용산에서 당 지도부가 만찬을 또 한다는데 한동훈 대표를 초대하지 않았어요. 네. 이런 문제가 지금 있고 골치 아프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유승민의 길을 가나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네. 유승민의 길을 가 제2의 유승민으로 가는 것 같은데 거의 그 형국으로 가고 있어요. 최근에 한동훈 대표 지금 뭐 주필님은 너무나도 잘 지키고 워치하고 계실 테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그 한동훈 대표가 하기에 따라서 네. 유승민처럼 될 수 있다. 네. 저는 잘못하면 유승민보다도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유승민은 그래도 그나마 자기가 만든 유승민 계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지난번 전당대 때는 뭐 사실은 당내 최대 계보였어요. 네, 네. 17명의 현역 의원을. 맞습니다. 네. 네. 어쨌든 유승민의 힘으로 만들어낼 정도의. 바른당 그 계열들.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그중 뭐 한동훈은 뭐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뭔가 낙마를 하거나 대표직에서 그만두고 말하자면 정치 백수가 되면 그럼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예. 한 대표는 지금 힘이 빠지고 예. 자충수를 계속해서. 그래서 한동훈이 잘해야 돼요. 지금 한동훈은 죽으나 사나 대통령과 함께 가면서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열어가야지. 네. 뭐 사실 박근혜 대통령 정도 되면 네. 이명박 현직 대통령하고 맞짱 뜰 수가 있어요. 네. 그래도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그렇죠.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정치인으로 살아남았지만 네. 박근혜와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공공기관 감사 간 사람도 한 명 없어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5년 동안 완전히 정말 몸으로 버텨내야 됐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것도 박근혜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네, 네. 예, 여당의 정치 지도자들은 대통령과 이렇게 갈등 관계가 만들어지고 척을 지면 네. 이제 각오해야 됩니다. 네, 네. 완전히 그 야당처럼 그렇게 하든지 네. 그 정도 각오 없이 어설프게 네. 뭐 이를테면 우호적 차별화 대통령이 다 이해해 주시겠지. 네. 내가 내 필요할 때 적절하게 대통령과 거리를 둬도 네. 대통령이 다 받아주시겠지. 이게 정치 권력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차별화 말입니다. 예. 한동훈 대표 주변에서 자꾸 그런 주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정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주변에 있다는 사람들이 뭐 있잖아요. 뭐 네. 진모신이니 그 사람들이 현장 정치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하다못해 제대로 현장 정치를 참여 관찰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입만 갖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차별화를 한다고 하는 것이 한 대표가 자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자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게 없고 그저 한다는 행위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좀 어떻게 자꾸 노이즈 마케팅 하는 정도. 예, 뻘짓을 하고 자꾸 그러니까 딱 의료 개혁만 말입니다. 지금 의사들의 그 의대 증원,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 딱 조이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한동훈이가 그 쓸데없이 무슨 여야 의정하면서 네. 끼어들지만 않았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 의료개혁이 그 마무리 수순을 밟았을 거예요. 전 국민이 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의사들의
어떤 정부와 이 당이 일체가 돼서 의사 좀 이기주의적인 의사협회를 막 조여야 네. 되는데 자꾸 중재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쪽에서 퇴로를 열어주고. 또 이를테면은 제3자 추천 특검 네. 그거 뜬금없이 무슨 공약처럼 제시를 하는 바람에 네. 이게 해병대 특검이 여기까지 끌려온 거예요. 아니 아무리 철면 피한 종북 주사파들이라도 자기들이 국회에서 의결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고 재의결했는데 부결됐어요. 네. 그걸 한 번 더 할 수는 있어요. 그걸 세 번, 네 번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이가 제3자 특검인지 뭔지 이상한 거를 불쑥 내질르는 바람에 종북 수사파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지.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게 마무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한 대표 가장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콘텐츠가 없어요. 네. 콘텐츠가 없고 최소한의 자기 슬로건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지지율 떨어집니다. 근데 오늘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 상임위원장 간사단 그리고 원내대 지도부가 만찬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것도 보세요. 이게 국감 앞두고 원내 격려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장이 없는 상임위 경우에는 상임위원장 역할을 대신하는 간사들을 불러서 격려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통령실 입장에서 한동훈하고 관계가 좋으면 원해지만 대표도 함께 해야지 네. 할 텐데 굳이 관계가 이렇게 좀 편치가 않은데 네. 그러면 뺄 수 있죠. 그러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표현하면 좋잖아요. 아니 그거는 국감 앞두고 우리 원내 상임위원장당 격려차 하는 거니까 아이고 그런 자리는 그분들이 주역입니다. 이래 버리면 사람들이 박수 치지. 그걸 왕따당했다고 그건 놀리겠어요? 근데 이걸 갖고 자꾸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한동훈만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네. 언론도 시비를 걸어요. 언론이 대부분 지금 조중동이 지금 친한이잖아요. 지금. 네. 그 사람들 줄 잘못 썼어요. 동아일보만 해도 한동훈만 빼고라고 제목을 아예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줄 잘못 썼다니까. 언론들도 이거 지금쯤이면 아마 좀 후회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줄 다시 쓰세요. 아니 지줄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줄이 지금 반토막이 났는데. 반토막이 나고. 그럼 뭘 자꾸 그렇게 집착하는지 할 수밖에 모르겠어요. 없는 상황. 그리고 또 이를테면 한동훈이가 직접 그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김대남인가 누가 서울의 소리랑 전화 통화하면서 한동훈을 때려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걸 또 그 측근들이 나서가지고 김정혁이니 뭐니 나서가지고 수사해야 된다 그러던데 보세요. 이게 싸움을 해도 상대를 누구로 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판에서는. 네네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보세요. 곧 죽어도 대통령과 맞짱 뜨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자기 급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거든. 네네. 예. 그 한동훈이는 이제 행정관급이 돼버렸어요. 행정관급. 그렇잖아요. 네. 행정관 지내사람급이 됐어. 네네네. 공공기관 무슨 상근 간사급이 됐어. 상임 감사. 네. 그럼 감사급으로 노는 거지. 불쾌하죠. 네. 그런데 이게 우선 사실관계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네네. 우선 이 사람이 대통령실에서 그만둔 후에 있었던 일이고 그렇죠.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 사람은 김건희 여사랑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 이 사람이 서울의 소리하고 그런 내용의 통화를 했던 시점은 전당대회 기간 중이었고 네. 그때 이 사람은 나경원 캠프에서 일했다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 전당대회 지금 다시 떠올려 보시면 한동훈 대 원희룡 대 한동훈 그리고 또 나경원 대 한동훈 굉장히 민감했던 민감했잖아요. 그리고 네. 치열하게 치열하게 경쟁을 했잖아요. 경쟁했죠. 더구나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TV에서 한동훈이 나경원에게 마치 자기한테 부정한 청탁이나 한 것처럼 몰아붙여서 나경원 쪽에서 굉장히 불쾌하고 힘들어하고 분노하고 그랬던 게 지난번 전당대회잖아요. 네네. 그런 상태에서 나경원 쪽에서 있었던 사람 하나가 서울의 소리랑 통화하면서
한동훈이를 공격해라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 사람의 그 뇌피셜이 작동이 돼서 뭐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거다 뭐 이런 얘기. 그럼 이 사람 김대란의 사람은 이미 이 사안 전에 용인 갑지역구 그 신청한 과정에서도 마치 무슨 김건희 여사가 자기를 미는 것처럼 좀 이렇게 과장하고 과시욕이 그랬다가 이게 팩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김대남 스스로가 지금 밝히면서 뭐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사람의 얘기를 불쾌하지만 팩트 체크를 좀 정확하게 하고 그래야 뭐 배우 수사니 뭐니가 되지. 지금 이 배우 수사 얘기가 불쑥 나와버리니까 그럼 김건희 여사가 배우라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라는 얘기고 나경원이 배우라면 나경원을 수사하라는 얘기인데 예, 예. 이런 그 정말 택도 없는 소리를 함부로 막 내뱉는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예, 그리고 그것도 하려 그러면 그냥 행정관이니까 그냥 실무자 중에 누군가가 좀 조심 좀 하지. 응? 인터뷰 전화 통화 할 사람이 따로 있지. 어떻게 서울의 소리랑 하냐 이러고 그냥 툭 치고 가면 될 일이지. 출 일인데. 예? 아니 이거를 한동훈이가 무슨 직접 막 이걸 얘기를 했으니까 스스로 행정관급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정권에서 자신을 낸 거예요. 그 집권당 대표가 지금 뭐 고작 행정관에 불과했던 사람, 그 지금은 이미 거기서 다 나와가지고 어디 상임 감사하면서 그냥 월급 축내고 있는 사람하고 그런 식으로 두잡이 하듯이 싸우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지. 정치라고 하는 게 늘 자기 급을 지켜야 되는데 네네. 이 급은 누가 만들어주지 못해요. 스스로 지켜나가는 거지. 아무리 외로워도. 예, 그 점에서는 한동훈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이게 정치가 뭔지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최근에 주필님 네. 과방위 밀약설. 그거 아주 고약합니다. 예, 그게 이제 최민희가 국회에서 떠들어대는 바람에 이제 알려지게 된 건데 네. 최민희 얘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뭐 어떤 저간의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속기록에 나와 있고 녹취가 공개됐으니까 네. 팩트일 거예요. 뭐냐면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로 이재명 한동훈 대표 공격하지 않기로 한 원칙은 이제 깨진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렇게 된 거거든. 네네. 그러면 밀약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원칙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상하게 야당에서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띄우고 이게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몰랐을 때도 네. 또 그리고 요 팩트가 어느 정도 팩트가 심각한 건지는 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만 이런 게 없었을 때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게 한동훈 대 이재명 대 한동훈 관계가 적대적 공생 관계로 보인다. 제가 그런 얘기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적대적이긴 하죠. 두 사람 다 서로 대통령 하려고 하니까 네네. 이거는 우호적일 수는 없죠. 적대적인데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서로 의지해서 가는 이런 적대적 공생 관계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럼요. 지금 이게 뭐 홍준표 시장도 이 한동훈을 용병이다 용병이라고 그랬죠. 용병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제가 그러니까 볼까요? 용병이라는 건 그 내용은 좀 우리 최 국장이 전해주시고 용병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체성 없고 주인 없고 그냥 돈 많이 주는 쪽으로 따라 붙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신문을 정치부장이 아침에 와서 가장 중요한 일이 전체 일간지를 다 스크린을 하는 건데 네. 한겨레와 경향 등 이제 좌파 언론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이 좀 이렇게 말하자면 좀 이렇게 안 좋게 풀리는 것을 그렇게 걱정을 해요. 이게 걱정을 하고 또 그 다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그동안 지상파에서 완전히 퇴출됐다가 네. 한 몇 달 전에 이제 K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제가 이제 대담을 하게 됐어요. 네, 네. 근데 대담하다 보면 우리 최 국장도 잘 아시겠지만 그 짧은 2, 3분이라도 서로 안면이 있거나 인연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인사도 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 진짜 궁금한 거는 그때 물어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뭐냐? 제가 이렇게 질문해봤어요. 야, 너네들 중에 너네 쪽에서 보기에는 이쪽에 누가 제일 만만하냐?
더불어민주당 조경혁신당 쪽 사람들한테. 예. 뭐 저랑 뭐 다들 옛날 인연들이 있으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하죠. 근데 한 명 예외 없이 한동훈이 제일 쉽다는 거예요. 쉽다고 그러죠. 그래서 왜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해? 몇 달 전에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 저 완전히 허당해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마음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속마음이 그렇다죠. 그러면 겉으로 그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하냐? 겉으로는 한동훈이가 버텨주길 비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일파만파 이심전심으로 전달되는 거거든. 네, 저 종북 수사파 세력과 네, 네. 또 좌편향 언론들은 거의 한통속이니까 네네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저 이렇게도 얘기해봤어. 그래? 한동훈이가 제일 만만하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 저 자유파 쪽에서는 이재명이가 제일 만만하다고 그래. 왜? 아니 그 2년 반 전에 별것 아니라고 하는 거 다 우리가 입증이 됐잖아. 네네네. 그러면 아주 죽을라 그래. 네. 지금 뭐 사법 6개, 7개 되죠. 네. 앞으로 재판. 그럼요. 형 나올 게 예, 재판 자체는 4개지만 혐의는 7, 8개 되죠. 7개 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게 서로가 약한 거야. 네. 그런데 하고는 싶은 거야. 네. 그런데 현재까지는 뭐 마땅한 대안도 안 보이는 상태야. 네. 이런 상태니까 둘이가 서로 편성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 서로 죽이지는 말자. 네. 너도 본선에는 나와야 되지 않냐. 네. 그때까지는 내가 봐줄게. 네. 예? 서로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됐는데 이번 과방위 최민희 발언이 그걸 딱 입증해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에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이재명의 그 구속 네. 영장을 기각시키는 그런 네. 판사를 배정을 한 거였거든요. 예.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그렇게 이재명에 대한 수사,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안 하고 뭉개고 그 점점 이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왜 그랬는가의 네. 그 궁금증들이 풀리고 있어요 지금. 그 영장 문제 말씀하셨는데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요. 예. 이게 영장 전담 판사가 3명이에요. 네네. 그런데 뭐 셋 다 뭐 좌편향 판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3명 다 캐릭터가 좀 달라요. 그런데 이건 돌아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는 거를 한동훈이나 이원석이가 몰랐을 리가 없죠.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가 누구고 그 다음은 누군지 정도는 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상태에서 이거 제일 그 좌편향이 심한 사람은 가급적 피하자. 네.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래도 영장 인용 가능성이 제일 높은 판사 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럼 하루 이틀 조정하면 되는 거거든. 네. 그리고 날짜 정하는 권한은 검찰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접수하는 순서대로 이게 돌아가니까 네. 그걸 그래 제일 저 좌편향이 심한 유창훈이한테 갖다 줍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갖다 줬다 그러면 정말 나쁜 짓이고 그냥 아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도대체가 개념이 없는 거지. 그 이재명이 살아 있는 것이 네. 유리하다는 뭐 그런 판단이 있지 않았겠냐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정치에는 우연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네. 네, 어쩌다는 사실은 없어요. 변명할 때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지 정치에 어쩌다가 어디 있습니까? 주필님, 지금 그 전국의 가장 큰 현안은 여기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네. 재의결이지 않습니까? 네. 다시 국회로 이제 와서 지금 곧 그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표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 이게 동태가 날 것 같은 그런 걱정들 많이 합니다. 그거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하는 생각으로 이제 뭐 표단속에 나서고 그럴 수밖에 지금 없지만 그 용산에서 만찬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게 가장 큰 그 이유 근데 아닙니까? 저는 표단속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이탈표 못 나온다. 못 그거 나온다.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하여튼 한동훈이나 그 측근들도 그 정도 계산은 할 머리가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면 네. 단 한 번이라도 재의결 했는데 통과가 돼버리면 그 순간 대통령 거부권은 이제 그야말로 그냥 헝칼이 돼버리는 거거든. 무력화시키면 그 다음에 저 종북 수사파들이 계속해서 그걸 기화로 더 나쁜 악법들을
밀어붙일 텐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자기들이 현실적으로 막을 수단도 없다. 없다. 대통령 거부권 하나 가지고서 이걸 버텨왔는데 예. 이거를 스스로 자기들이 칼을 헝칼로 만들어 버린다. 예. 이거는 자기들이 죽는 짓이다. 그리고 예. 그 순간 이 이탈표 몇 명이 이탈했냐고 찾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 네. 이 정도 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내버려 둬도 감히 이탈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탈 못한다. 네, 그리고 그 이탈표를 단속하는 게 어디 원내대표만의 책임입니까? 당대표가 그보다도 책임이 크지. 비록 원내라 하더라도.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한동훈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혹시 이탈할지 모르겠다 이런 거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한동훈의 한마디면 정리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절대 이탈표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마디 해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은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탄핵을 엄두도 못 내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단한데. 그걸 추경호 원내대표가 일일이 국회의원 만나서 다독거리고 그래야 될 일입니까? 대통령이 뭐 직접 만찬까지 해가면서 이게 이거 좀 지켜주세요. 이게 옹색하게 그렇게 해야 될 얘기입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그 주필님 전선이 어떻게 이게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그어지고 있냐면 민주당하고 그리고 친한동훈계와 또 언론 이렇게 연합군이란 말입니다. 조선일보 등 조중동도 지금 같은 편이에요. 이 연합군, 민주당, 친한동훈계 그리고 조중동 등 대부분의 언론이 연합군이 돼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한 대표도 자기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특검법 제3자 특검 본인이 주장한 내용이고 최근에 친한계에서 이렇게 김 여사는 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과는 잘못이 있을 때 하는 거지. 예. 오늘 검찰이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했잖아요. 네. 그거는 사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만한 잘못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현재의 법 체계로는. 그렇죠. 그럼 그걸로 종결된 거지. 근데 한 대표는 계속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한동훈 눈높이지. 국민 눈높이. 그리고 진짜 국민한테 물어보세요. 잘못이 없는데 왜 사과하냐. 그리고 이게 정책 사과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그 사과로 그 사안이 최종적으로 완결되고 마무리된다고 하는 것이 확실할 때 하나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사과가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 돼버리면 절대 해서는 안 되죠.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했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그렇죠. 예. 사실은 사과할 일도 아닌데 하도 지금 우리 최 국장 말씀하신 대로 조중동이 떠들어대고 그냥 공격이 되고 내부에서도 이 정도면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들 사과한 뒤에 계속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사과를 했어요. 더 증폭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사과 한 번 하면은 이걸로 마무리된다고 생각하고 했겠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새로운 시작이다 생각했으면 했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진짜 탄핵의 시작이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에 사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도 네. 바로 저들이 죽기 살기를 밀어붙이는 네. 대통령 탄핵. 네. 왜냐하면 이재명이 본인이 감옥에 안 가려면 대통령 탄핵을 시켜야 자기가 살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렇죠. 예. 그거의 수순이나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 바람잡이 해주거나 거기에 부역하는 이런 사람 또는 이런 세력은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그거 용납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동훈 대표의 행보가 제2의 유승민의 길을 가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래요. 이제 이대로 가면 제2의 유승민이 되는데 유승민이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기 세력도 전혀 없이. 예. 하나도 안 따라갑니다. 그렇죠. 예. 저는 이제 물러갈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이제 2부 순서로 제가 단독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시청자 여러분, 정치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 달 뒤에 정치 현안과 한 달 뒤에 정치 현안이 어떻게 굴러갈지 정말 예측하기 힘듭니다. 가봐야 합니다. 가봐야 합니다. 제가 95년도부터 이제 15대 국회부터 국회를 출입하면서 정치 현안들을 취재를 했었습니다. 정말 변화무쌍하고요. 그 기복이 심합니다. 최근 우리 보수 진영에 샛별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분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김 장관이 최근 이렇게 떠오를 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본인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고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 장관이 여러분들 다 TV를 통해서 보셨죠? 청문회에서 일약 떠올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야당의 질의와 공격에 그것을 당당하게 받아치고 답변을 하는 김문수 장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까 한동훈 대표 얘기를 꽤 나눴는데요. 고성국 주필과 우리 국민들이 보수 진영 정치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뭔가 우라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싸움도 못하고 왜 저렇게 항상 수세에 놓여 있고 그리고 깨끗하지 못하고 야당을 보면 정말 쌈딱처럼 잘 싸우거든요. 그런데 여당 보수 정치인들은 왜 저럴까? 이런 실망이 꽉 차 있었는데 뜻밖의 김문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문수 장관이 우리가 뭐 모르는 분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이 김문수 장관이 떠올랐습니다. 일제시대에 관련해서 야당이 공격을 하니까 아니 일제시대가 나라가 없는데 무슨 국적이 있냐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의 희망과 희망사항대로 역사를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야당 정치인에 맞서서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담담하게 팩트로 말하는 김문수, 우리 국민들이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 겁니다. 이런 김문수 장관, 최근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산 PD 관련 기사 좀 띄워보시죠. 예. 뉴시스 장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41%, 한동훈 19%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한동훈은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한동훈 대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뜻밖의 김문수 장관이 떠오른 겁니다. 4.3%로 떠오른 겁니다. 이재명 41%와 한동훈 19%, 조국 7%에 이어 이준석 의원이 4.5%, 거의 동률을 기록하면서 김문수 장관이 떠올랐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최근에 아예 대상도 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은 최근에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김문수 지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일약 대권 후보로 떠오른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보수 진영의 잠룡으로 생각하던 오세훈, 안철수, 홍준표, 그리고 보수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중도 진영의 중도라고 할 수 있는 김동연보다 더 김문수 장관이 떠오른 겁니다. 오세훈 2.9%, 안철수 2.1%, 홍준표 3.8, 김동연 3.1. 그런데 김문수가 그보다 더 높은 4.3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선수 교체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한동훈 대표의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나 이제 김문수로 갈아탈래, 김문수로 지지를 바꿀래, 이런 국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 장관의 차기 대권 주자로의 등장의 의미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세대 교체 역류 현상이 일어난다. 자꾸 젊은 사람 해보니까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 찾아보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김문수 지사 다 알고 있는 이 김문수 지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정통 보수층, 특히 70대 이상에서 갤럽 조사를 보면요,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70대 이상에서 김문수 지지로 다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특히 또 대구 경북에서 김문수 지지로 거의 갈아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과 김문수 장관의 지지층이 겹친다는 겁니다. 정통 보수 진영이 이제 김문수 장관을 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대 교체를 이준석, 한동훈 등 여러 세대 교체를 한다고 새로운 지도자를 봤지만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이들의 모습에 세대 교체 역류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 30, 40 세대의 힘이 예전만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50, 60, 70 세대가 버티는 힘으로 이 힘이 김문수를 밀고 있는 겁니다. 당분간은 이런 구도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 무렵에는 얼마나 큰 바람을 일으킬지는 아직까지는 예단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국면에서 예사롭지 않는 이런 바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세훈 시장보다 앞섰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그런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지금 이 김문수 장관의 면면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최근에 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유튜브도 그렇고 YTN이라든지 이런 그 24시간 뉴스 방송에서도 오래된 일입니다. 오래된 일인데 2011년도 일이니까 13년 전의 일인데, 바로 김문수 장관이 일선 소방서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 소방관이 응대하던 그 통화 내용이 녹취로 공개돼 가지고 10몇 년 전에, 12년, 3, 4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YTN이라든지 주요 방송사 뉴스 프로그램에서 지금 이것이 다시 리바이벌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형수에 대한 욕설, 그것이 돌았지만 김문수 장관은 이 119 소방관한테 전화 건 이 내용이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대부분은 김문수 장관이 아주 말단 소방관한테 갑질을 했다는 그런 김문수 장관을 비난하려는 의도로 이런 녹취록이 돌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에 보면 그냥 나옵니다. 찾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 소방서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름은 누구요? 무슨 때문에 전화 오신 건데요? 내가 도지사인데 그 이름이 누구요? 지금 전화 받은 사람. 누구죠? 예, 예. 이름이 누구냐고? 여보세요? 지금 전화 받은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누구죠? 예, 예. 무슨 일 때문에 전화 오셨어요? 이름이 누구냐는데 왜 말을 안 해?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하셨는지 먼저 말씀을 갖다가 해주십시오. 아니 지금 내가 도지사라는데 지금 그게 안 들려요? 근데 무슨 일 때문에 여기다 전화를 갖다가 하셨는데, 소방서 119에다 지금 긴급 전화로 전화하셨잖아요. 그래, 일일해서 그래요. 네. 그러면은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는지 얘기를 하셔야죠. 아니 도지사가 이게 누구냐고 이름을 묻는데 답을 안 해?
여기에다가 그렇게 전화를 갖다가 하시는 분은 여기 일반 전화를 하셔야지 이 긴급 전화로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갖다 하시면 안 되죠. 여보세요? 이거 누구냐고 이름을 말해봐 일단. 예, 시청자 여러분, 지금 당시에 2011년 12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금 119에 전화 건 그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죠. 그래서 이 사건 뒤에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는 119 전화 응대를 잘못했다고 이 소방대원을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당시에 환자 이송 체계를 문의하기 위해 남양주 소방서 상황실로 전화해서 도지사라는 신분을 밝혔지만은 상황실 근무자가 이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들으신 대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름도 밝히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근무 규정을 위반했다며 다른 지역으로 김 지사가 당시에 인사조치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또 이 김문수 지사가 새롭게 보수의 희망으로 떠오르니까 옳다, 잘 만났다. 김문수를 어떻게 보면 그 뭉개고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당시에 통화 녹취록을 꺼낸 겁니다. 야권에서 그리고 주요 언론들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좀 이 상황을 이해하시려면은 그 도지사와 소방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지사는 말입니다. 경기도 소방본부의 인사권자이고 최고 사령관입니다.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그 우리나라 오늘 뭐 며칠 전에 어제 국군의 날이었지 않습니까? 3군을 통수하는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 국군의 최고 사령관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경기도 소방본부의 최고 사령관은 도지사입니다. 경찰하고 다릅니다. 실제로 지금 아마 경기도청의 공무원이 한 30만 명 전후가 될 텐데요. 경기도 관하에 경기도청 산하의 경기도의 소방관 수는 아마 5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방관들의 인사권자가 도지사입니다. 도지사고 바로 직속 상관입니다. 금방 전화 받은 그 소방관의 직속 상관이 김문수 도지사입니다. 군으로 치면 뭐 여러분들 군에 갔다 대부분 남성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청취자 여러분들은 군에 많이 대부분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사단장입니다. 김문수가. 사단장이 예하 대대나 연대로 가서 안 그러면 중대로 가서 근무를 서고 있는 병사에게 관등성명을 묻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사단장이 와서 관등성명을 묻고 그리고 임무를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그건 군대가 아니죠. 아마 상식적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당시 벌어진 겁니다. 직속 상관이자 화재가 났을 때 큰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뚫고 들어가서 진압해, 인명구조해라고 하는 그런 진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최고 사령관이, 사단장이 도지사인데 그런 직속 상관의 전화를 받고 저렇게 응대를 한 겁니다. 저런 이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런 소방관을 통제를 하고 지휘를 하는 사람이 경기도지사란 말입니다. 도지사는 그래서 어느 소방서든지 간에 불시에 방문을 해서 관등 성명을 묻고 그리고 지금 맡은 보직이 무엇이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물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하면 도지사가 아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해당 소방관은 거기에 답변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임무가 뭐고 소속이 어디 소속이고 이름이 어떻게 되고 라는 걸 최고사령관인 김문수 도지사한테 답변을 하고 해야 복명복창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무슨 갑질 그거 아니거든요. 최고사령관이고 그리고 바로 직속 상관인 거거든요. 이것을 야당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들이 왜곡을 해서 김문수 장관을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 김문수 장관이 이런 글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이 김문수 장관이, 저도 김문수 장관을 꽤 오랫동안 지켜봐온 언론인인데요. 얼마나 극성이냐면은, 부지런하기가 말도 못합니다. 밑에 부하 직원들이 견뎌내지를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부하 직원들을 들들들 볶습니다. 그런데 인간 김문수가 그렇게 갑질하거나 안 그런 부하들을 들볶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직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공직에서의 그런 자기한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하들을 들들들 볶는 겁니다. 들들들 볶는 경기도의 공무원들은 그만큼 그것이 왜 그렇게 들들 볶겠습니까? 대민 봉사 내지는 이 시민들에게 잘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부천에서 큰 화재가 났었죠, 모텔에.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좀 어이가 없었던 게 그 대형 화재 사건의 최고 책임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소방서와 도지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문수 장관이 당시 도지사가 왜 이렇게 소방서에 전화를 걸고 관등성명을 대라고 했는지 이렇게 불시에 그 대응 태세 내지는 근무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한 김문수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최근에 김문수 장관이 강연을 하나 했는데 제가 그 강연에 관련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최근 보수 학생단체인 트루스포럼에서 한 강연이 화제다. 김문수 장관은 제복 입은 4개의 기관, 국방, 군인들이죠. 경찰, 소방, 교도관을, 감옥에 있는 교도관 있지 않습니까? 교도관을 거론하면서 공권력의 힘, 특히 경찰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강연을 하였다. 젊은 시절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통해 대목군이었던 김문수 노동장관으로서는 의외의 강연이었다. 그렇죠. 반정부 운동, 그리고 정부를 공격하고 이렇게 데모로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정부의 공권력의 어떤 그 핵심인 이 4가지 제복, 경찰, 군, 소방, 교도관을 옹호를 한 겁니다. 그도 그럴 듯이 경찰로부터 수없이 공권력으로부터 김문수 장관은 탄압을 당하고 그리고 고문 수사까지 당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 장본인이 이런 공권력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죠. 김문수 장관이 말입니다. 미국 경찰하고 비교를 하면서 1897년 이후 1987년 이후 87년 민주화 이후로 대한민국이 경찰력이 약화된 것을 지적한 겁니다. 시위대가 경찰에게 폭력경찰, 독재경찰이라고 하니 이를 부인하느라 민주경찰 하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강력함과 엄격함마저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를 전후해가지고 경찰에서 여경을 엄청나게 뽑은 거 아시죠? 물론 제가 이렇게 남성 위주의 생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건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 인천 이런 데서 보면 어떤 범죄 현장에서 여경이 출동을 해서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 동영상이 몇 번 공개돼서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경이 출동해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범죄를 진압할 만한 그런 물리력을 갖추지 못한 여경들을 남녀 성비를 맞춘다고 대거 채용을 해놓으니까 공권력이 또 무력화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김문수 장관의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들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와 있는 우리 조선족 중국 동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옵니다. 공안이 그만큼 중국에서 무섭거든요. 그런데
범죄자들이 중국 공안을 무서워하는데 대한민국의 한국 경찰은 조선족들이 하는 말입니다. 유치원생들 건널목 건널 때 안내하는 사람들이 경찰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경찰이 약화됐는데 그런 것을 지금 이제 김문수 장관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4대 제복의 힘을 다시 세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선량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와 무질서를 바로잡는 공권력의 강력함과 엄격함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국가의 기강이 바로 잡히고 사회 질서가 바로 잡혀야 제대로 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김문수 장관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공권력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깽판을 치는 범죄와 좌파들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젊은 시절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공권력의 탄압을 많이 받아온 김문수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보수의 희망으로 김문수 장관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최영재 취재데스크 오늘은 10분 정도 빨리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